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목포 6호 북토크쇼 북적 목포를 읽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헌 시인입니다. 오늘 이 북토크쇼는 목포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이 발간한 문학 목포 6호에는 시, 시조, 수필, 동화, 소설, 평론 등 6개 장르 21명의 작품 200여 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명의 시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6인의 시인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들을 영상으로 먼저 만났는데요. 출연자들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김혜경 시인만 마음에 드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뭐 상관없습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 마이크 대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 분 한 분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고정선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경애 시인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에 김혜경 시인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이순동 시인이시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이종숙 시인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유달예술타운 3층 공개홀에는 목포문인협회, 목포시문학회 회원 등 문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북토크쇼 제목이 북적 목포를 읽답니다. 그러니까 좀 떠들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입을 한번 방청객 여러분과 출연자들이 입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제가 북적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목포를 읽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자, 북적 목포를 읽다. 네. 뭐 사전에 입을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입을 짝짝 잘 맞추시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출연 시인들 근황부터 좀 여쭤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제 고정선 시인님은 광양에서 오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광양에서 왔습니다. 제가 목포가 고향인데 제가 직장 때문에 광양으로 옮기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 살고 있는데요. 뭐 작가들의 근황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한 10편 정도의 청탁 원고를 처리를 하고 또 그동안에 다른 시인 작가들이 보내주신 책을 못 읽고 두었던 것을 하나씩 꺼내서 코로나 덕분에 밖에 나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거 읽고 있고 또 작품을 하다 보면은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고미술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오주석 씨의 그 옛그림 읽기라든가 또 이어령 교수의 한국인의 그 이야기 이런 책들을 지금 깊게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풍기는 모습 그대로 아주 고상한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이죠? 그렇죠. 자신 있으면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자, 옆에는 김경애 시인님은 요즘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하시고 무척 바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목포역 블루스 김경애입니다. 사실 많이 안 바쁘고요. 요즘 그 유달산이나 목포 골목길 걸으면서 목포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를 읽다잖아요. 그래서 미리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여행을 잘 못 가니까 요즘은 제가 가까운 곳을 가는데 똑같은 길로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본 길, 뭐 그런 곳을 가니까 갈 때마다 또 그 고운시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긋고 그런 의미로 제가 그 속으로 잘 다니면서 네. 목포를 잘 읽고 있습니다. 네, 고은 시인의 시를 인용을 하신 거죠? 맞습니까? 틀린가요? 네, 박사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옆에 김혜경 시인님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네요. 조금 우아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와 삶을 하나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김혜경 시인입니다. 요즘 목포 근교로 이사를 해서 조그만 텃밭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제 갖가지 이제 이렇게 우리의 먹거리들을 심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식물도 사람 사리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를 쓴다고 하면서 참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새싹이 나오면 이게 곡식의 새싹인지 잡초의 새싹인지 그걸 구별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참 그런 것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 알아가는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사람 사리와 너무 닮아서요. 제 근황입니다. 직접 텃밭도 읽으시나요? 예. 네.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본 사람은 압니다. 손톱을 자르기 전에 손톱이 달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네. 기계로 하지만 조그만 텃밭을 가꾸는 거는 다 사람 손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과의 그 호흡, 정말 저는 사과가 왜 아픈지, 사과나무가 얘가 왜 아프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인간과의 이렇게 소통도 중요하지만 참 그렇게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과일이나 나무들과의 소통도 네. 참 재미나게 지금 나무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전원생활 농촌에 사시지만은 시인다운 시인의 본분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강진 올출산 아래 한옥마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산촌에 사는데 전원생활이나 마찬가지인데 텃밭은 제가 가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오전에는 녹차밭 지나가지고 올출산 경포대 계곡까지 걸어갔다 옵니다. 그러면은 1시간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강진의 그 시문학파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랑예술학교에서 시를 좀 가르치고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수요일 날 시조를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저도 살고 있습니다. 옆에 이순동 시인님 계시는데 이순동 시인 같은 경우는 지금 목포 문인협회 또 목포 시문학회 어떻게 보면은 이순동 시인이 없으면은 참 어려울 정도로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해요. 네. 네, 살림을 해요.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네, 마이크를 혹시 안 켜셨나요? 켰는데요. 네. 그러면은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종숙 시인부터 일단 근황을 듣고 제가 마이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두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성복 대리점을 오랫동안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접고 참 룰루랄라 남편도 퇴직하고 해가지고 뭐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요. 거기도 여행도 가고 유럽도 다니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코로나 이 바람에 삼돌이와 삼순이로 살고 있는데 새끼를 챙기는 일이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여기 주부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남편이 모임 있다고 하면 나는 뒤돌아서서 박수 쳐요. 오늘은 내가 자유구나 하고. 그래도 이제 어쩌겠습니까? 모두가 힘들 때니까 이제 독서하고 운동하고 또 이제 시가 나에게 찾아와 주면은 시를 쓰고 그날 아무 탈이 없는 삶에 매일 감사하는 게 정말 이렇게 큰 일인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하면서 사니까 또 오늘같이 여러분들과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숙 시인님은 그야말로 인생 2막을 멋지게 재밌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자랑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안 하는데 왜 나를 짚고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 그 문학 단체 카톡에 보면은 그 영산호 그쪽 나주 가는 길 요쪽에 자전거도 이렇게 타고 남편과 그런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참 멋지게 사신다 그런 생각하셨는데 옆에 또 근처에 도립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또 많은 책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하얘졌나요? 아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차츰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고요. 자, 이순동 시인님 다시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내세울 게 없고 짧게 인사를 하죠. 반갑습니다. 이순동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네, 나와요? 마이크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한테만 그렇게 들린가 보네요. 저는 그 목포 문인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목포 신문학 등 문학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청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순동 시인은 또 주겠습니다. 이제 직장 일로 많이 사실은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단체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글도 많이 쓰시고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근황을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여기에 계신 시인님들은 시집들 내시느라고 많은 그 고생들을 하셨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김혜경 시인부터 들어볼까요? 김혜경 시인의 시집 물고기 눈물 대단했습니다. 1800권 했을 때요. 그러게요. 네. 제가 시집을 절대 내지 말자 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꼭 내야 한다면 제 회갑 기념으로 한 권만 일생에 한 권만 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2014년도에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근데 또 제목이 물고기 눈물입니다. 근데 얘가 나오자마자 세월호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좀 뭔가 겨냥하고 시집을 내지 않았나 이런 네. 마음이 겨냥하셨네요. 너무 전혀죠. 왜냐하면 그렇게 제목을 안 지었겠죠. 조금 알았더라면. 그러나 시집이 먼저입니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 시집을 많이 이렇게 못 꺼내 보인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영만 시인께서 이제 이렇게 해설을 써주셨고 도서출판 열린시학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칭찬도 채찍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어떻든 작가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결과물이 있어야 어디서 내가 이렇게 작가다 등단만 가지고는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을 내놓고 나서 지금 제2 시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일생에 1994년에 등단하셨는데 네, 2014년에 고요 아침에서 이 시집이 나왔죠. 네. 네. 이제 다른 분들이 보면은 좀 게으르신가? 그럴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죠. 네. 왜냐하면 지면을 통해서 독자들하고 꾸준하게 만나왔고 또 공전은 30권이 넘습니다. 이렇게 동인지랄지 이렇게 목포문학이랄지 또 이렇게 지면을 주셔서 이렇게 문학 목포에도 제가 계속 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작품 활동은 꾸준하게 해왔고요. 단지 제 개인 시집을 제가 처음에 등단하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시집을 회갑 기념으로 딱 한 권만 묶어야지. 지금 회갑 되셨나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직 회갑이 안 되셨네요. 네. 그러면 목표는 뭐 초과 달성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는 거, 어찌 보면 시도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못난이로 낳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잘나고 싶어요. 잘생기게 멋들어지게 낳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내 자식인데 이게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시집을 게으르게 보여줄 수 있으나 이 시집을 지금 묶으려고 네. 지금 작정했습니다. 김혜경 시인님은 한 편을 써도 정말 명편들, 명작들을 남기는 그런 시인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물고기 눈물, 물고기가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구입할 수가 있죠. 네, 저도 제 책이 없어서 네. 오늘 지금 서점에서 10권을 제가 사왔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지금 비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귀한 시집을 오늘 방청객들 또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김혜경 시인님의 물고기 눈물이었고 옆에 지금 제 왼편에 이순동 시인님은 제목이 노을공원이에요. 네. 노을공원은 목포에 있는 네, 그 북한에 있는 그 노을공원을 갔다가 시집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노을공원? 참 좋은데. 그래서 한번 그 김재석 선생님하고 의논하다가 이렇게 네. 노을공원이 탄생했습니다. 사이즈에서 나왔군요. 네. 시집은 제 시집은 뭐랄까 서정적인 것이나 나의 생활담 그런 걸 많이 수록했고요. 갑자기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실은 다른 걸 준비했는데 이게 어떤 걸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시장부터 이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네. 이제 사회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노을공원은 사이제에서 작년에 나왔네요. 예예. 네. 노을공원에서 노을이 지는 그런 날 그 시집을 펼쳐들고 그 시편들을 읽는 재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저는 아직 여튼 이순동 시인은 노을공원을 펴내셨고 네. 그 옆에 그 이종숙 시인은 이번에 작년이었네요. 현대시학에서 또 시집을 펴냈어요. 네, 저는 2003년 시와 사람으로 등단했고요. 그동안 3권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2008년에 시와 사람에서 나온 첫 시집 길이에서 꾸는 꿈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부딪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이웃들의 따뜻한 모습을 쓰려고 노력했던 시들이 그려졌고요. 2015년 열린 시학을 통해 나온 2번째 시집 아직은 따뜻하다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과 죽음, 우리가 삶의 길과 시의 길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좀 따뜻함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 쓰여진 작품들이 주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 현대시학에서 낸 세 번째 시집 낯선 시간에서는 그 시집 제목처럼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시간들은 매일 같은 것 같지만 모르거든요. 어떤 시간이 나에게 올지. 그 낯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시간과 어떤 종교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여진 작품들이 묶여져 있는데요. 운 좋게도 이 세 번째 시집이 한국예술위원회 아르코 문학나눔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그런 행운을 얻기도 했습니다. 모든 시인들이 시를 써서 먹고 사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말이 있어요. 돌을 하나 탁 던지면 시인의 머리에 맞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를 써도 서로 시인들이 시집을 사보고 또 시인들끼리 또 책을 내서 나눠주고 이런 게 지금 일상인데 참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세를 받아봤습니다. 인세를 받았다고 했더니 미국 가 있는 손녀딸이 지 몫은 없냐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5만 원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해뒀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소한 거 뭐 이 책값에 몇 권값도 안 되지만은 그런 즐거움을 또 느끼는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박수가 나오네요. 박수를 관청객들 치시려면은 좀 제대로 치시고 한번 쳐볼까요? 네, 함성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종숙 시인님의 낯선 시간은 이제 전국의 도서관 등에도 이제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이제 첫 시조집 저도 이제 3권을 냈는데 첫 시조집 받침 없는 편지는 운 좋게 고3문학대상 신인상을 받았고요. 두 번째 시조집 노을치마 가지고는 한국시조시인협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시조집상 그리고 작년에 낸 산문집 문득 세대가 되어 이것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우수도서에 선정이 돼서 저도 전국의 도서관에 들어갔고 인쇄도 좀 받았고 그리고 2쇄 발행했습니다. 네. 이거 참 네, 엎드려서 절 받네요. 자, 이번에는 고정선 시인은 등단하신 지 오래되셨고 처음에 아동문학으로 등단을 하셨어요? 앞에서 박수를 많이 받으면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이따 저도 좀 못하더라도 제 뒤에 이게 김경희 시인까지 같이 있는데 박수 좀 쳐주십시오. 저는 이제 등단 35년 됐는데요. 문단에 들어온 지 총 5권의 제 작품집을 냈네요. 5권 중에서 최근에 출판한 작품집 2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게 2019년도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그 창작지원금 수혜작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처음 시집하는 시조집 눈물이 꽃잎입니다. 눈물이 꽃잎입니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그 총 80편 정도의 시도가 여기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시집을 제가 칭찬하려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시집마다 그 평론가들이 평론을 좀 해주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한 줄만 읽겠습니다. 이 시조의 정형에 따라 정년 압축된 서정이어서 그 울림 또한 크고 지극한 시도집입니다 하고 이렇게 평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좋게 써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에 냈던 동시조집, 동시를 시조의 율격에 맞춰서 쓴 시조집입니다. 제목이 아이들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구리 단톡방이거든요. 네, 이 책은 이제 전남문화재단 지원금을 받아서 지었는데요. 작품을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 책 보신 분들이 표지화가 그림이 참 좋다고 안에 사파도 그림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했는데 그려주신 분이
우리나라 그 수채화협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윤기령 화백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도라는 게 우리나라 고유의 장르거든요. 이걸 이제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이력을 담당한다 그래가지고 요 중에서 제가 10편을 뽑아가지고 제 누이 동생의 협조를 받아서 영작으로 10개를 실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독자들이 이게 잘 봐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외로 이 호응이 좀 있어가지고 동시접집 치고는 좀 드물게 두 번째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인쇄 정리가 이제 올 연말쯤에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술 한잔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광양에서 오는데 그냥 몸만 달랑달랑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좀 묵직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책을 5권씩 10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 앞에다 놔두고 드리려고 하다가 기왕이면은 제가 자필 성함을 써드리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따가 나가시면서 이 책을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은 오셔서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성명 기재해서 증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유명한 개구리 단톡방 이게 바로 이제 표제시인데 표제 동시죠. 이거 한번 잠깐 낭송할 수 있습니까? 개구리 단톡방이요? 네. 이거 보지 마시고. 아니 근데 우리가 작품을 잘 안 외워요. 네. 그냥 이따가 제 작품 낭송할 때 다른 걸로 아니 할게요. 아니요. 지금 한번 보게요. 네. 이따는 다른 작품 하는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에 단톡방이 네. 요즘 우리 많이 쓰잖아요. 봄 되면 경칩이 지나면 사방돼서 개굴개굴 하길래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튼 대단한 시인입니다. 사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출연자도 있네요. 일단 뭐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옆에 이제 김경희 시인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앞에서 다 상 받고 2세 들어갔다고 그러고 또 술 산다고 하니까 반응이 좋잖아요. 근데 저는 두 시집이 있는데 첫 번째 시집은 가족 사진이고요. 두 번째 시집은 목포역 블루스입니다. 상은 받지 못하고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지원금을 받아서 두 시집 다 냈습니다. 첫 번째 시집은 2015년도에 나왔고요. 말 그대로 가족 사진이잖아요. 읽어보면 저의 가족사가 다 드러나가지고 어떤 독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시끌시끌하고 가난하고 또 힘든 어떤 가정집을 위에서 다 내려다보는 것 같아서 원래 남의 집 불구경 재미있죠. 재미있고 슬프고 또 이제 공감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들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자기 가족사를 좀 털어내야지 다른 단계로 좀 넘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집은 저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 이야기, 저의 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언니 이야기 이런 걸 많이 썼고요. 또 두 번째 시집 같은 경우는 목포역 블루스인데 첫 번째 시집에서 다 털어내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2018년도에 나온 시집인데요. 막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이런 욕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그래서 목포역 블루스도 그렇고 이 시집 안에 나온 뭐 북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딘가를 떠났다가 정말 형벌처럼 힘들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썼습니다. 네. 목포역 블루스도 있고 네. 디스코도 있고 고고도 있는데 왜 블루스로 제목을 붙였나요? 블루스를 좋아하시나요? 블루스뿐만 아니라 춤을 잘 추고 싶은데 네. 춤을 잘 추고 싶어요. 예전에는 또 좀 놀기도 했는데 잘 못 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자코메티 특별전 갔다 와가지고 그때 재즈 음악에 좀 심취해 있어가지고 좀 우연찮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김경희 시인의 시집은 천년의 시작에서 두 번 다 나왔어요. 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서점에 가면은 볼 수가 있고요. 네, 인터넷 서점에도 있고 한솔문고도 있고요. 시집 많이 사주세요. 네. 자, 이제 그 본인의 작품들에 대해서 들어봤고, 지금 오늘 주제가 문학목포 6호 북토 쿠션인데, 그 문학목포 6호에는 어떤 작품들이 실려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문학목포 6호에는 시시조의 경우는 한 12세 작품씩 그렇게 실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각 어떤 작품들이 실려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먼저 이종숙 시인부터 말씀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문학목포잖아요. 그래서 문학목포 6호에는 주로 그 문학목포답게 목포에 관계된 시를 썼던 것을 주로 올렸고요. 목포 사람 아직은 따뜻하다, 광화문 촛불, 낙엽, 아리랑 고개에서 보내는 편지, 그 여자 옥단이, 함께하는 지금 등 총 12편이 실렸어요. 시의 제목에서 이게 느끼실 수 있다시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학 목포답게 목포에 관계된 작품이 한 반틈 되고요. 나머지 한 반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또 그 마음에 얻어지는 것들을 그냥 이제 시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또 다른 시인들도 문학 목포에 이제 글을 게재할 기회가 돌아가면서 다들 생길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글을 쓰면서 우리 목포에 대한 것들도 재차 한번 생각해 보고요. 목포 사람으로서의 자긍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평소에 글로 남겨두셨다가 이런 또 문학 목포 이런 기회가 됐을 때 기왕이면 다른 시도 좋지만 문학 목포니까 목포에 관계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계속 목포에 더 애정을 갖고 목포에 관계된 시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종숙 시인님의 시는 목포 하니까 또 박수가 나오네요. 네, 여기 다 목포입니다. 이종숙 시인님의 시는 제목만 들어도 정말 목포의 정서가 짙게 빈 그런 시들 같네요. 목포 하면은 또 이순동 시인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참 순진한가 봐요. 네. 엊그저께 선생님 만났고 간단하게 소개해줬고 진짜 간단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원래 간단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준비하신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뇌물을 써야 돼요. 이순동 시인님. 예. 뇌물을 써야 돼. 뇌물. 아니,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사연님도 나 그냥 지금 맨입으로 안 써도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이종숙 시인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순동 시인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요? 네, 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그 목포 문학 작품의 그 목포요. 그리고 내 주민등록 본조지가 금화동 3번지군요. 그 외에 한 11편을 목포 문학에 실었습니다. 네. 문학 목포에. 그러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춘소를 읽다, 노을치마, 상공의 노래, 이런 한 13 작품 정도 이제 실었고요. 김혜경 씨는 어때요? 저도 한 12작품 정도 실었습니다. 네. 시는 비슷하네요. 네. 편수가. 편수는 이제 지면이 정해져 있어서 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대략 12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속옷에는 단추가 없다. 신들의 정원,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서 등 12편입니다. 네. 이제 문학 목포에는 사실 이제 목포에 거주하는 시인들뿐만 아니라 일단은 목포의 문학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서울 사람일 수도 있고, 제주도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전부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목포문화재단에서 지금 6호까지 발행을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화재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김경희 시인은 어떻습니까? 문학 목포니까 저도 목포 관련된 시를 발표를 했고요. 12편 했습니다.
목포역 블루스라든가 뭐 북항 그리고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다 꽃길을 걸었지. 꽃길을 걸었지는 이제 이쪽 유달산 아래 골목길 걸으면서 썼던 작품들 기타. 네. 그리고 이제 고정선 시인은 광양에서 지금 광양에 살고 계시는데도 문학 목포에 실어줬거든요. 목포 문화재단이 참.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책 다 받으셨죠? 이거 들어오시면서요. 212쪽부터 제 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시조 11편, 동시조 1편에서 12편이 실려 있습니다. 보통 내용으로 보면 이제 목포문학상 남도작가상 받았던 작품 목포 소재로 한 2작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는 그 작품하고 그다음에 세상살이를 저 정도의 나이에 보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연민이라든가 또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나머지 9편 이렇게 해서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나중에 댁으로 돌아가시면은 후원한 장소에서 펴놓고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제목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 노트라 해야 될까? 한 작품씩만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을 쓰게 됐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직접 또 낭송까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번 순서는 김경희 시인께서 해주시겠습니까? 그 시작 노트를 그 영상으로 나온 거 하지 말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걸로 할게요. 목포역 블루스 할게요. 목포역 블루스가 지금 이 책 속에서는 30쪽에 있는데요. 그 자코메티 2018년도에 자코메티 특별전이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갔다 오면서 대체적으로 제가 여행을 갈 때 혼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여럿이 가면은 좋기도 하지만 혼자 갈 때 시를 한 편씩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혼자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서 이제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혼자 멀리 여행 가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럿이 뭐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가는 어떤 또 기쁨을 누리고는 있는데 목포역 블루스 낭송을 한번 해볼게요. 목포역 블루스. 서울 자코메티 한국 특별전 관람 후 늦은 밤 비 내리는 목포역에 내린다. 온몸에 감기는 이난영의 애절한 가락과 바다짠내. 잠깐 정신을 놓았을 뿐인데 다시 목포역이다. 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멈춰선 자리. 버리고 싶은 날들이 서스라치듯 놀라 하나둘씩 항구의 등불로 켜진다. 혼돈과 멀미, 불안한 시선과 고독한 눈빛.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자 형벌인가. 부둣가 저편에서 들려오는 눅눅한 목소리에 밀려 나의 발걸음은 제자리를 맴돈다. 갈 곳이 없어 헛도는 것은 아니다. 뜨겁던 사랑이나 지독한 이별도 물기처럼 사라져 강파르게 마른 채로 쓸쓸히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역에서 끝내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비 맞는 비파나무처럼 늦은 시각까지 역 대합실에 서 있다. 네, 정말 애잔하고 막막하네요. 목포역 광장이든 대합실이든 그쪽 그 상황이 그림처럼 이렇게 다가오네요. 목포역 블루스였고요. 김혜경 시인님은 어떤 작품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막에 있는 시의
시작 노트를 좀 써달라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걸 열심히 써왔는데 저도 역시 문학 목포에 실린 빙벽이라는 시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를 이해하는 데는 시작 노트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한 20년에서 25년 살았을까요? 출근하는 남편을 보니까 그 맨손으로 얼음벽을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면서 참 나는 가족에 대해서 글을 많이 참 쓰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써놓고 많이 울었습니다. 남자의 가야만 하는 그 길이 참 쉽지만은 않구나 싶어서 그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의 남편을 보며, 출근하는 남편을 보며 쓴 글입니다.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빙벽. 맨손으로 빙벽을 오르는 사내가 있다. 그가 가진 도구는 손가락 끝의 체온과 여기까지 달려온 두꺼운 발바닥이 전부다. 꽝꽝하게 얼어붙은 수직의 폭포 아래 안전장비를 갖춘 이들이 꿈꾸는 정상이라는 게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는 듯 어제의 사내이고 오늘의 타인들 얼굴이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 빙벽을 손끝으로 녹여 오르는 사내. 처음에는 맑은 눈물처럼 고이는 물방울이었다가 점차 붉은 꽃이 되어가는 사내의 손끝이 닿았던 자리. 정상은 멀고 아직은 36도 5부의 따뜻한 피를 빙벽에 수놓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내공의 작품이네요. 빙벽이라는 제목만 듣고는 이게 어떻게 남편에 대한 글일까, 가족에 대한 글일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의외로 이렇게 남편에 대한 글이었어요. 정말 좋은 작품을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이순동 시인님은 왜 웃으세요? 제대로 준비하셨을까요? 예. 네. 제대로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했습니다. 저는 참 바다를 겁나게 좋아해요. 바다로 이제 가다 보면 어쩔 때는 이제 힘들 때나 가끔 어지러울 때 저 바다로 나가면 그 바닷바람 쐬면은 참 시원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가끔 세상 이야기가 들려오면 멀미가 날 때면 그래서 나는 바람을 쐬러 사막도나 대만도를 찾아가고 바다를 보고 있으면 스쳐간 세월들이 생각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큰 바다에 떠있게 됩니다. 배를 타면 새가 되고 바람이 되고 파도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걸 잊고 살아갑니다. 시 제목은 미소를 품은 목포 앞바다. 낭독하겠습니다. 미소를 품은 목포 앞바다. 이순동. 바다는 바람으로 파도를 만들길 좋아합니다. 파도의 소리로 시작된 물보라가 밤새 갯바위를 헐었고 거친 파도는 섬의 모습을 만들었죠. 부초는 바닷물에 해적일 정도로 움직이고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파도가 부서지면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파도 사이로 빠져나가는 새들 바라보다 기억도 잊은 당신 미소가 떠올랐고
지금 창밖은 따사로운 바람의 장기침만 가끔 불고 있네요. 눈 감으면 흔들리는 뱃속의 홀로 나는 휘청이는 몸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야 부드럽게 멀미를 밀어내고 슬픔과 미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햇볕으로 조용히 세상을 옮겨놓을 수 있는 목포 앞바다는 나의 삶이 숨쉬는 고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동 시인이셨는데 참 따뜻한 시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 이순동 시인은 지금 데스크 앞에 뭐랄까 시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이순동 시인 앞에 뭐라고 지금 적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은 하겠죠. 네. 장독대에 누운 네. 따뜻한 시인이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짱 따뜻한 시인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대요. 그래서 참 따뜻한 시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집 거실에 오면은 천학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상감청자, 고려 상감청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230페이지에 천학 날다 이런 이제 작품이 있는데 그걸 저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천학이 이렇게 천학이라는 것은 천마리 학이란 얘기거든요. 천마리 학이 그려진 큰 도자기인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야 정말 이게 천마리가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25마리씩 40줄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니까 천마리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응시를 했더니 어느 날 그 천학이 부두둑 부두둑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 거죠. 시인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들으라고 그랬는데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푸드득 푸드득 일제히 흰깃을 치며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시조를 하나 썼는데 이제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 있고 이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연시조인데 여러분들 다 뭐 그러시겠습니다만 시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거기에 나온 시어 단어들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안에 있는 인걸불 시인들은 많이 합니다. 인걸불 이글이글 숫덩이처럼 타는 빨간 불 인걸불 뭐 그 안에 또 태토라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올려가 되는 그런 흙이 태토고 이 시조 안에 보면 상처가 상처를 보듬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감청자니까 도려내고 불로 또 구워서 상처가 상처를 보듬는 또 옹이 같은 옹이라는 것은 나무에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볼품이 없죠. 그렇지만은 옹이 그 자체는 사랑과 희생의 최고의 결정체죠. 그래서 제가 옹이 같은 만월 한 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도 한번 저는 외워보겠습니다. 그대로 천학 날다 유헌 인걸불 입에 물고 열반에 들었는지 태토는 말이 없고 쇠소리만 요란하다. 상처가 상처를 보듬는 옹이 같은 만월 한 점. 천년 전 왕조가 다스린 불의 비사. 물레 칭칭 감긴 밀소를 펼쳐들자 일제히 흰 깃을 치며 날아가는 새떼들. 네, 고정선 시인님 자기 작품은 이렇게 좀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저는 제 시를 대부분 외웁니다. 수도 없이 퇴구를 하다 보면은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조는 좀 이제 자유시에 비해서 작기도 하고요. 자, 이종숙 시인님은 어떤 또 명편을 소개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문학목포의 12편 소개된 시 중에서 목포사람이라는 작품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시문학회에서 목포 관련 시를 써서 전시하는 행사가 있어서요. 그때 쓰여진 시인데 우리가 시를 쓰려면은 사물이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때 이 목포사람이라는 시를 쓰기 위해서
목포라는 지역과 목포 사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목포는 바다를 끼고 있고 또 섬을 끼고 있고 육지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반대로 많은 손해를 많이 보고 그로 인해서 목포 사람들은 늘 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산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시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걸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를 썼는데요. 또 목포하면 특히 전라도 사투리 매력적이죠. 그 언어들을 시 부분 넣으면서 목포라는 그 느낌을 살려서 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낭송은 잘 못하고요. 그냥 슬슬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목포 사람으로서의 사랑과 또 목포라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사람. 무뚝뚝하고 말씨가 거칠다고 속까지 그런 줄 아셨어. 갯바람 맞으며 쪽발이 군발이 시대 거치고 정치바람에 이리 치고 저리 치여 가난하고 배고파 보시오. 어디 그렇게 부드럽고 살랑거려지는가. 그래도 속은 상추 속잎보다 여려서 눈물 많고 웃음 많으니 만난 것 한 보시기만 있어도 앞집 뒷집 옆집 나누고 손맛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목포 사람이 조물락거려서 맛없는 것이 없지라. 입으로 하는 친절이 어디 친절이다요. 사기꾼 치고 부드럽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 없고 정치하는 사람 치고 가짜 친절이 넘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겉보지 말고 투박한 속에 변치 않은 따뜻한 친절을 보시고 자주 목포로 오시쇼. 경치 좋고 만난 것 많은 이런 데가 어디가 있겠소. 알았제라? 모두 알았죠? 네, 알았습니다. 정말로 아따 조합이요. 진짜 좋네요. 가장 조합으로. 목포다운 시네요. 네, 이게 세 번째 시집의 시였는데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출항에서 사시는 목포 시인들이 이렇게 고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줄 몰랐다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목포시에서도 보고 또 시장님도 이거 보실 텐데 목포를 확실히 피하라는 그런 목포 사람들의 정을 노래하는 그런 시네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옆에 이순동 시인을 모델로 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요새 조금 변하긴 변했어요. 네? 옛날보다 인심이 좀 변하긴 변했는데 네. 그래도 목포는 아직 좋더라. 우리 그 고정선 시인께서는 신안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오래 사셨는데 지금 광양에서 사시는데 언제 목포로 이사는 오시나요? 이제 와야죠. 와야죠. 네. 그리고 술도 목포 와서 드셔요. 항상. 네, 와야죠. 네, 생막걸리 드시고 술 드시고 싶으면 목포 오시고 문학 활동도 목포에 사시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학 목포 6호 관련 얘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 출연하신 나 안 시인들의 했는데 조금 먼 데서 왔다고 뼈부이 와. 그래요? 뭔 그러면은 일일까? 이런 경우는 낭송을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꼭 기어이 하시려고 그러네요. 봐주시오. 네. 그러면은 얼마나 잘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북토크쇼에서 신앙송 한다고 그랬더니 독자 한 분이 이 작품 좀 낭송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고른 작품입니다. 217쪽에 보면은
용접이라고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냥 다 아는 이야기인데 묘하게 마음을 좀 아리게 하는 그 뭔가가 좀 있어서 여러 번 읽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야 기분이 좋은 말인데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상이 떠오른 건 참 단순했어요. 차가운 쇠하고 새가 새와 새의 열을 가해서 하나로 붙이는 모습을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게 쉽게 하나가 될 리가 없죠. 그렇게 하나가 되기까지는 치열한 불티가 튑니다. 불티가 튀고 나면 산소 용접 같은 경우에는 불꽃 온도가 약 섭씨 3,500도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남녀 관계라든가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저렇게 진실하고 뜨겁게 제 살을 녹여주는 희생정신이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교훈적인 생각을 좀 합축시킨 면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시를 보고 또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면서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라는 게 원래 작가의 손에서 떠나면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낭송해 보겠습니다. 용접, 고정선. 우린 녹아서 하나 되어 단단해지고 그렇게 이어지니 피돌기도 힘차고 둘이서 하나 되는 건 뜨겁지 않음 못할 일. 이상입니다. 네, 정말 그대로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켜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대단한 시입니다. 네, 고정선 시인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목포 6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출연 시인들의 문학 활동 전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2부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목포역 블루스. 서울 자코메티 한국 특별전 관람 후 늦은 밤 비 내리는 목포역에 내린다. 온몸에 감기는 이난영의 애절한 가락과 바다짠내. 잠깐 정신을 놓았을 뿐인데 다시 목포역이다. 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멈춰선 자리. 버리고 싶은 날들이 서스라치듯 놀라 하나둘씩 항구의 등불로 켜진다. 혼돈과 멀미,
불안한 시선과 고독한 눈빛.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자 형벌인가. 부둣가 저편에서 들려오는 눅눅한 목소리에 밀려 나의 발걸음은 제자리를 맴돈다. 갈 곳이 없어 헛도는 것은 아니다. 뜨겁던 사랑이나 지독한 이별도 물기처럼 사라져 강파르게 마른 채로 쓸쓸히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역에서 끝내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비 맞는 비파나무처럼 늦은 시각까지 역 대합실에 서 있다. 다순구미 연가 김혜경. 보고 싶다는 말, 가고 싶다는 말, 그곳은 사람이다. 결국은 닿고 싶은 따뜻한 가슴이다. 동목포역에서 유헌. 왁자한 사투리를 칸칸마다 싣고 와 어둠 속에 풀어놓고 주랭랑 치는 통이로 막차는 가고 없어도 사람은 거기 있다. 엎어진 고무신처럼 서럽게 엎드리며 퐁당동 퐁당동 용당동 그곳에 가면 지금도 물소리가 들린다. 잊혀진 역사에서. 미소를 품은 목포 앞바다 이순동. 바다는 바람으로 파도를 만들길 좋아합니다. 파도의 소리로 시작된 물보라가 밤새 갯바위를 헐었고 거친 파도는 섬의 모습을 만들었죠. 부초는 바닷물에 해적일 정도로 움직이고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파도가 부서지면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파도 사이로 빠져나가는 새들 바라보다 기억도 잊은 당신 미소가 떠올랐고 지금 창밖은 따사로운 바람의 장기침만 가끔 불고 있는데요. 눈 감으면 흔들리는 뱃속에 흘러 나는 휘청이는 몸으로 세상을 가요. 그래야 부드럽게 멀미를 밀어내고 슬픔과 미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햇볕으로 조용히 세상을 옮겨놓을 수 있는 목포 앞바다는 나의 삶이 숨쉬는 고향입니다. 목포 사람. 무뚝뚝하고 말씨가 거칠다고 속까지 그런 줄 아셨어. 갯바람 맞으며 쪽발이 군발이 시대 거치고 정치바람에 이리 치고 저리 치어 가난하고 배고파 보셔. 어디 그렇게 부드럽고 살랑거려지는가. 그래도 속은 상추 속잎보다 여려서 눈물 많고 웃음 많으니 만난 것 한 보시기만 있어도 앞집 뒷집 옆집 나누고 손맛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목포 사람이 조물락거려서 맛없는 것이 없지라. 입으로 하는 친절이 어디 친절이다요. 사기꾼치고 부드럽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 없고 정치하는 사람 치고 가짜 친절이 넘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랑께 부디 겉보지 말고
투박한 속에 변치 않은 따뜻한 친절을 보시고 자주 목포로 오시쇼. 경치 좋고 만난 것 많은 이런 데가 어디가 있겠소. 알았제라. 문학 목포 6호 북토크쇼.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 시인들의 문학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또 문학을 꿈꾸는 문학 지망생들도 많고 또 방청객들도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문학을 처음 시작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드렸지만 고정선 시인님은 이제 등단 상태가 오래됐는데 아동문학으로 처음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동시부터 시작해서 등단을 했는데요. 이제 문학을 어떻게 먼저 시작하게 됐냐, 좀 예매하긴 해요. 예매하긴 한데 연애 편지를 엄청 잘 썼습니다. 제 것뿐만 아니라 대필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이게 연애 편지를 잘 썼다는 얘기는 쓰는데 소질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꼭 문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유형의 편지를, 연애 편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습작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원로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것도 큰 공부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예, 아동문학을 먼저 하게 된 거는 제가 초등교육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인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를 쓰게 된 거는 이제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국 고등학생 100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어가지고 학원을 통해서 작품도 많이 쓰게 되고 있는데, 그 고교생 100일장에서 장원을 할 때 심사위원장이신 분이 박두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가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고를 다녔는데, 넌 어떻게 공고 다니면서 시를 쓰냐 그러면서 대학은 꼭 국문과는 문창과를 가라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못하고 제가 교육대학을 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기로 나도 글을 잘 쓰게 되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글을 계속 쓰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아동문학 하셨고, 그 다음 시를 쓰셨고, 또 시조를 쓰시고, 또 동시조까지 이렇게 욕심이 참 많으시네요. 그렇죠. 네, 연애로 시작해서 이렇게 문학까지 하게 되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또 부러워하는 남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크게 부러워할 일은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유달산에 있는 목포예술타운입니다만은 고정선 시인님하고 여기 왔을 때 여기가 본래 달성초등학교죠? 네, 달성초등학교 자리인데 여기에 대한 추억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있을 때는 여기가 달성초등학교, 저는 이제 북교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달성초등학교까지가 전부 우리 놀이터의 한 파운더링, 여기가. 그런데 이제 글을 쓰는 추억은요, 글 쓰는 사람이 옛날에는 글을 쓴 예술가가 되려면 무조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술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담배 필 줄 알아야 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웃기지만은 예전에는 하여튼 술 먹을 줄 알고 담배 필 줄 알고 연애도 잘해야 되고. 근데 이제 달성초등학교 높았어요. 저 아래 지금 포장된 밑에가 축교천이거든요. 개천이었는데 지금 포장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깍지듯이 계단을 한 7, 80기 올라와야 이게 운동장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동문학을 지금 하고 있는 박행신 시인하고 있어요. 저하고 둘이 여기서 이제 큰절 봉덕사입니까? 절 밑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데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겨울에 올라오다가 거기서부터 슬라이딩. 그래서 그냥 억지배를 때문에 한 2달 고생을 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그런 추억이 이제 이 학교하고는 그런 추억이 있죠. 네, 여튼 고정선 시인님은 3박자를 두루 갖춘 연애 특히 연애 박사. 저 정도 되면 연애 박사라고 얘기해도 저 앞에 힘들 저 앞에 조기호 시인님 계시거든요. 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세 가지 다 갖춘 거죠. 지금 조기호 시인님이 이제 목포 문인회 회장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문학 목포 6호 출판위원장입니까? 그렇죠. 네, 출판위원장님께서 앞에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기호 출판위원장님께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희가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조기호 선생님도
그렇게 아동문학부터 하셨는데 연애도 잘 하셨을까요? 네,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다음에 사석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김경희 시인 계시는데 지금 문단은 일반적으로 나이들이 좀 문학 활동하신 분들이 많은데 김경희 시인은 지금도 젊으신데 처음 등단하실 때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문단요. 저 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진 것은 좀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말을 하는 거 힘들어했거든요. 그래 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이제 글 쓰는 게 좀 편해서 이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2000년대 후반부터 좀 문학에 관심 갖고 본격적으로 하면서 2011년도에 문학과 의식 등단하고 그때가 한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계속 공부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쓰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뭘 몰랐을 때가 그냥 쓰는 게 더 뭐라고 그럴까 편하게 어떻게 쓰는 걸 다가가는 게 더 쉽다기보다는 그래도 더 편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힘드네요. 쓰는 게.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누군가의 권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천부적인 재질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편해서 그리고 네.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의 뭐 큰 입금이 없이 지금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고 오늘의 이 유명 시인이 되셨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을 또? 네, 옆에 이제 김혜경 시인님 계시는데 아마 제가 90년대 중반이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선상시 낭송회 이때 제가 김혜경 시인님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김혜경 시인님이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었을까? 정말 젊은 나이였을 것 같아요. 예. 그때 한복을 하얗게 차려입은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었는데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오래 기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기억해 주셔서 아니 감사하고요. 근데 선상시 낭송회가 지금 몇 회가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1회 때부터 목포 백길백리 선상시 낭송회를 1회 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사회도 보고 신앙송도 하고 저 앞에 우리 편집위원장님 조기호 선생님과 같이 아마 1회 때였죠? 네, 그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어렸죠. 그러죠. 참 엄청 어렸죠. 어렸을 것 같아요. 그렇기 지금도 때문에 젊으신데 용감했습니다. 네. 참 용감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계기와 맞닥뜨리면 그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 방향을 따라 꾸준히 가다 보면 그 자기 이름 앞에 또 다른 호칭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독후감을 좀 잘 썼나 봐요. 우리 때는 독후감 쓰는 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독후감 써서 제출하는 게 그게 일상이었는데 그걸 내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로 연결이 됐었나 봐요. 100일장 대회가 있으면 꼭 나보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녀 조선일보인가요? 거기에서 뭐 큰 상은 아닙니다. 근데 조그만 상들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맨 수업 이렇게 중간에 빼먹고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글을 참 썼어요. 근데 제 꿈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뭐 시인이 되겠다거나 그 문학에 대해서 꿈을 품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같이는 걸었어요. 같이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허영만 교수님 만나게 되면서 야, 참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참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잘 쓰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러던 중에 제가 1994년도에 이렇게 예전에는 광주 전남 이렇게 통합 여성 100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주에서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 그냥 참여를 했어요. 100일장이니까 그 현장에서 글재가 주어지고 그래서 썼는데 그때
장원을 안 주고 이렇게 차상을 주면서 대회 1등이라고 차상을 주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그러면서 전남문협에 당연히 그렇게 문인으로 등단하는 그게 코스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글과는 이렇게 내가 꿈을 꾸지 않았고 이렇게 문학인으로서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도 저하고는 뗄 수 없는 사이가 이렇게 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을 먼저 알고 시를 보면 그 시가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새긴 게 그렇구나. 시 따로 삶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시와 삶을 하나로 살아내는 정말 얼굴 시인도 아니고 이름 시인도 아니고 참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정말로 마음을 먹어본 거는 이렇게 첫 시집을 내고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광주 전남 101장에서 입상을 하시고 등단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20대였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아마 네. 막 그 20대의 문턱을 넘어갔던 것 같아요. 20대에서 30대로. 예. 그러면 김경애 시인하고 누가 더 빠르죠? 선배죠? 일찍 하셨죠? 등단을? 나이로 따지면은 나이로 따지면 김혜경 씨는 훨씬 선배님이죠. 아니 등단은 빨리 하셨는데 나이로 따지면 등단 나이 빠르죠. 그래요? 네. 네, 계산이 본인은 잘 그거 안 30대 되십니까? 하셨다는 얘기네요. 어찌 됐든 간에 정말 문학을 일찍 시작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등단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생각은 못했죠. 수필을 한번 써볼까 퇴직하고 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시를 등단하게 됐고 그리고 시를 등단하고 나서 시조가 있네, 시조라는 장르가 있네. 그래서 시조 공부를 했고 아까 허영만 교수님 얘기를 하셨는데 허영만 교수님이 항상 1973년 올감문학 등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도 올감문학 이런 데 등단하면 좋겠다 해서 저는 시조 올감문학을 등단했고 등단하고 나니까 신춘문예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신춘문예를 했고 그래서 이제 또 수필도 바로 등단했고 그래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순동 시인님은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계신가요? 좀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고. 등단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는데 옛날 등단하시던 시절을 생각하신가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글을 쓰게 됐는가 궁금해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쓰게 되셨습니까? 아니 저 아까 그 구정선 우리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 역시 그 연애 편지 겁나 잘 썼거든요. 데이트도 많이 있고 진짜 저 맺어준 사람이 결혼도 하는 사람 몇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다가 그때 한 29살이나 28살 때 저도 이렇게 간간히 글을 썼는데 그 시 한 편을 그 선대서울이라는 주간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번 투고를 해봤는데 거기에 돼 있더라고요. 고정선 시인님은 아까 소년 한국일보, 조선일보 뭐 학원 얘긴데 이순동 시인님은 선대이 서울에다가 네. 시를 그냥 그런 개념 몰랐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보니까 그 시가 올라가 있길래 선대이 서울에서 시를 투고를 받았습니까? 네, 거기서 올렸는데 그거 지금 생각하고 계셨네요. 한 1년 동안 공짜로 받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하게 된 동기 이야기 하실 때 연애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 즉 고정선 시인께서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마이크를 들고 하세요. 마이크를 들고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은 지금 아까 이순동 씨 등단 이야기 말씀하셨죠. 글 쓰게 된 동기. 다른 건 다 좋은데요. 뭐 연애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려면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연애는 아직 안 이게 집에 가서 괜히 후환이 있거나 해가지고 유튜브 찍다가 그냥 뒤끝이 시끄럽고 아니, 하면 그것도 여간 복잡하니까. 지금 이순동 시인은 연애 얘기는 안 하셨고 썬데이 서울만 전혀 말씀하셨는데 안 하는데요. 허정선 시인님은 지금 전국에 다 방송이 됐어요. 연애 저는 박사였다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정도 되면은 남들이 다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이순동 시인은 아직 멀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썬데이 서울에다가 시를 투고했다는 얘기는 정말 저 처음 듣습니다. 궁금하네요. 더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도 뭐 시가 참 나는 내 스스로가 좋아하니까 그냥 틈틈이 이렇게 글을 썼고 하다가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글에 대해서 이제 그게 무관심으로 이제 변하더라고요. 그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세월이 한 20년 흘렀을까요? 흐르다가 난 이제 그동안 투지폰을 엄청나게 고집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걸 안 바꾼다. 이걸 왜 바꿔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하다가 우리 딸내미가 아빠 그 스마트폰을 한번 바꿔봐라. 자기 해준대. 그래서 그래? 딱 그 방송에서 이제 옛날 투지폰을 보상 안 해준다고 딱 그거 뜨더라고요. 그럼 바꾸자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밴드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밴드가 있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옆에 주변에서는 밴드 한다, 친구들 찾는다, 막 그러길래, 그럼 밴드 한번 가입해보자. 해갖고 이제 옛날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뭔 소재 딱 하나를 딱 저한테 던졌어요. 뭐든 딱 그래서 그 소재를 갖고 내가 그 글을 풀어놨죠. 풀어놓으니까 아 괜찮다, 잘 쓴다. 그래서 이제 장난삼아 나 소질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갖고 열심히 글을 이제 막 써봤죠. 쓰다가 어디 여기 앞에 나오는데 지필문학에 한번 공모전을 처음으로 한번 던져봤는데 당선이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나 미쳤나? 사기꾼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군데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된더라고. 왜 안 하시냐고 사무국장님께서. 난 이상해서 안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 날까지 하다가 좋다 하면 하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됐죠. 아니 지금 이순동 시인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때 썬데이 서울에 어떤 작품을 내셨는지. 그때 19금이었습니까? 네. 시가? 아니요. 우리 아버님이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하다가 이제 가버린 님이라고 이게 산소에 가다가 산소에서 혼자 산에 가면 풀벌레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청사초롱이랑 결혼식 할 때 그런 걸 풀풀고 그거를 저버리고 먼저 찬 땅속에 묻었을 때 그를 버리고 우리를 버려놓고 이렇게 혼자 거기 있는가. 그 생각하면서 그 글을 썼죠. 네, 썬데이 서울에 이제 투고는 하셨지만은 내용은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애절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옆에 이종숙 시인님 계시는데 이종숙 시인님하고 이순동 시인님하고는 좀 시작부터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썬데이 서울 하니까요. 제 이제 이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분만 말할게요. 저기 앉아 있는 제 남편이 이 썬데이 서울의 장본인이에요.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손 들어보시라고.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이 아시죠? 옛날 엄마들이 대나무로 짜진 옷 담는 보리바꾸라 하죠. 전라도 말로. 상당히 여기서 요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게 있길래 널어봤는데 연애 편지가 그 상자로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썬데이 서울에다가 자기 사진하고 뭘 그걸 냈더니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화덕을 만들어서 불 때는 데 있죠. 뒷뜰에 그 화덕으로 여름방학 때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화덕에 보리차를 3일간 그놈 불을 떼서 내가 끓인 기억이 있는 장본인이 저기 있으니까. 이종숙 시인님, 그거는 태웠다 한 게 아니라 꼬실랐다 그래요.
아니 본인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 예? 이 시인도 받으셨죠? 저는 안 받았습니다. 난 그거 꼽으려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예, 제가 문학을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거는요. 이제 뭐 여기 선생님들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뭐 남편이 교사다 보니까 뭐 월급 많지 않고 저도 같이 벌어서 아이들 키워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제가 여성복을 이제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대리점도 하고 또 한때는 이제 시장에 가서 한 2, 3년 상품을 직접 띄어다가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30대 때 진짜 제가 날라다녔어요. 정말 새벽이고 뭐 밤에까지 이렇게 일하면서 했는데 그 대리점 할 때는 상품이 다 오니까 별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시장에 가서 상품을 골라올 때 이제 동대문도 가보고 남대문도 가고 했는데요. 거기서 정말 느낀 게 많았어요. 각 그 세계 뭐 흑인들도 오고 중국 사람들 머리 한 20가닥 막 각기 따가지고 별 이상한 모습으로 거기 와서 물건을 하고 정말 그러는데 아 사람 사는 세상은 내가 잘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사람이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30대 후반이었어요. 되게 바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게 살았는데 그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한 가지를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그랬는데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시를 쓰자였어요. 시를 쓰고 싶다라든가 시를 써볼까? 이게 아니고 이제 시를 쓰자.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생각에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왜 이제 시를 쓰자일까? 그 나도 모르는 어떤 내 의식의 저 밑바닥에 언제나 시를 써야지. 시인의 길을 가고 싶다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습작기, 4, 5년 습작기를 거치고 이제 2003년에 등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쭉 오면서 시집도 내고 오늘까지 시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내세울 만큼 없는데 내가 그 시를 선택을 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것은 제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싶어요. 시라는 거는 되게 그렇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이게 이 꽃병을 보고 시를 쓰지만은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시를 보면. 그래서 늘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닦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잘 닦아야 잘 보이잖아요. 시를 쓰는 사람들은 행동이 그릇됐다. 그건 나는 시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늘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세상도 보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주머니 털어서 밥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시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시인의 삶을 선택한 나에게 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네. 역시 이종숙 시인님은 진지하시네요. 간절하시고 또 이제 방청석에 시인의 남자 장본인이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더 뭐 진지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종숙 시인님은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글이나 행동이나 말씨나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일단 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제 등단 이후 작품 활동을 뭐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해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 본인의 작품 색깔이랄까, 작품 세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좀 흘러갔네요. 그래서 지금 시인들의 데스크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그게 함축적인 압축한 얘기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좋은데 본인들 다 여기 알고 계신가요? 뭐라고 써졌는지? 그러면은 고정선 시인부터 한번 보지 마시고 자기에 대한 얘기인데. 세월이 가면 빨리빨리 잘 잊어지더라고요, 뭘. 제가요, 힘든 세상을 잘 응시하고, 잘 바라보고, 그걸 담아내는 따뜻한 시인,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좀, 얼굴만 보기는 남들이 좀 차다 그러는데, 실은 굉장히 좀 따뜻한 남자입니다. 예. 네. 그러면 김경애 시인은 안 보고 하실 수 있죠? 본인의 작품 세계니까? 제가 제 작품 세계를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그 시집 속에 평론해 주신 거기서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죠, 지금. 진정한 실존이 무엇인가를 늘 갈구하고 찾아가는 고뇌하는 시인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은 시를 쓰면서 그 시 안에 자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도 아까도 골목길 얘기도 하고 저의 어떤 이야기도 했었는데 시를 그런 의미로 뭔가 내 안에 어떤 것들 그리고 각 사람들의 그 진정한 거 어떤 사물이라던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진정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뇌하고 또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힘든 어떤 것이지 않는가 글쓰기가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네, 갈구하고 고뇌하는 정말 좋은 말이네요. 자, 김혜경 시인님은 아실까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시와 삶을 하나로 살아내는 시인. 하나로. 네. 역시 본인의 삶. 네. 네, 그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의 영리와 시온을 노래하는 시인. 그런데 저는 이제 노을치마 같은 경우 지금 한양대학교 인문대학장인 유성호 교수가 해설을 했는데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제 작품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삶의 영리와 시온을 노래하는 시인. 이제 이순동 시인은 따뜻한 시인이라고 적혀 있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억이 잠깐. 따뜻한 아니라 따스한. 따스한이었습니까? 따스한. 무슨 장독대 햇살도 있었고 아, 장독대도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저 알고 있는데 내가 좀 약간 느슨하게 했더만. 그 장독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방청석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장독대에 누운 햇살처럼 따스한 시인. 네, 어찌됐든 간에 이순동 시인은 따스한 시인, 이종숙 시인님은 뭐라고 적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늘 시에서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요. 우리는 시간이 내는 길이에서 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 또는 이해 이런 것들을 시로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그릇에 밥을 봐보세요. 한 알 한 알이 붙어서 엉겨서 한 그릇을 이루고요. 그 한 그릇이 누군가를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힙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시간의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시간의 계단을 내려가서 마감을 짓기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고 또 그 세상은 그냥 세상인가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우리를 쉬게도 하고 배부르게도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를 그 오랫동안 지도하시고 제 시집에 평도 써주신 허영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시는 삶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삶의 존재 가치와 생명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남은 길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 길까지 좋은 시, 위로가 되는 시를 써서 싸묵싸묵 행복하게 시와 함께 잘 가고 싶어요. 그게 소원입니다. 네, 싸묵싸묵.
이제 본인의 그 시 색깔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데스크에 적혀 있는 이걸로 지금 가늠을 하겠고요. 일단 시인님들은 어떻습니까? 소재는 어디서 구하는지 또 언제 쓰는지 간단하게 좀 이순동 시인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좀 갑자기 갔습니까? 아니요.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저는 뭐 삶, 그냥 자연, 뭐 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바로 그 생활이 바로 시다 이제 그런 예, 예. 말씀이시고요. 예, 틈틈이 또 메모도 하고 네, 그럽니다. 네, 김혜경 시인은 또 전원 생활하시니까 자연에서 많이 얻을 것 같은데도 그거 외에 그걸 뛰어넘은 그런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 수신기가 꺼져 있으면 안 되죠. 그 시인들은 특히 24시간 그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 그 세상을 향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귀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또 냄새 맡으며 부대끼며 그렇게 24시간 아마 시업을 마감하는 날까지 아마 그 저의 수신기도 계속 작동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영원히. 김경희 씨는 또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서 시를 주로 쓰시는지. 뭐 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아까 목포의 블루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도 많고 그러던데요. 저는 그 소재는 일상이라던가 어떤 주변 사람 관계에서 좀 많이 시작되고요. 근데 또 좋았을 때보다는 사실은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팠을 때 시가 오더라고. 그런 거 싫은데 또 시를 만나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여행을 가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시적인 순간이 그때 또 다가오고 힘들 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새벽에 좀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그것도 밤새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시를 씁니다. 네,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고통스러워 하면서까지는 저는 못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깊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대상에게 말 걸기라고 생각해요. 대상에게 말을 거는 거, 그리고 연민을 가진 거, 대상, 시적 대상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아니면 현상이든 연민을 가지고 측은지심을 가지면은 뭔가가 나오거든요. 개미면 땅 위를 기어가는 개미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개미가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예요. 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주변이 온통 시인데 그걸 저도 이렇게 꿰지를 못하죠, 사실은. 고정선 시인님은 어때요? 지금 이제 유시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정답이거든요. 모든 주변에 있는 게 전부 소재가 되는데 이제 주로 자연에 대한 소재, 생활 주변의 소재라는 거는 어느 시인이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경우에는 주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갖고 있든 갖고 있지 못했든 간에 사랑 얘기를 많이 썼어요. 사랑 얘기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그 신문에 나오는 그 방송 나오는 그 사회적 이슈라든가 시대 상황들을 많이 주의 깊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신에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절대 시로 다루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또 쓰는 시간도 젊었을 때는 주로 밤 시간이 많이 쓰잖아요. 특히 비 오는 날, 비 철철 맞고 들어와갖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퇴직 후 시간이 남아 도니까 눈 떠 있는 시간이면 아무 때나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쓰실 분들도 소재에 그렇게 얽매여서 내가 하지 말고 그냥 우선 자기 생활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아까 유시인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걸고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 하면서 쓰시다가 또 시간이 나시면은 한가한 시간이라든가 혼자 있는 시간에 쓰시면은 좋은 작품들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숙 시인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작품들을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모두 정답이 있어요. 시라는 것이 특별히 내가 이걸 써야지 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가 나를 찾아줘야만 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나를 찾아주게 하기 위해서 늘 주변의 대상과 말을 걸고 주변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쉽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애정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인다면 시를 쓰려면 적어도 자기의 철학이나 깊이를 가져야 되니까 책을 많이 봅니다. 뭐 특별히 소재를 찾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책을 읽고 책도 그냥 한 가지만 읽는 게 아니고 그림에 관한 거, 철학에 관한 거, 삶과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시를 쓸 수 없어서 저는 늘 소재는 널린 게 소재고요. 소재를 바로 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시란 도대체 문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좀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뭐 어떤 분은 또 구원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치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고정선 시인님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창한 주제를 아주 짧게 말한다는 자체가 아주 무서운 질문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시적 허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인들한테는. 이 시적 허용이란 말은 시인들에게는 용납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인들은 뭐라 그러냐. 일종의 면허를 받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언어의 예술이 문학이고 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경희 시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는 저에게 애인 같은 존재. 그 애인이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공들여야 되고 또 쉽게 찾아오지도 않고 또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존재. 전 좀 웃자고 이제 그렇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종교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종교나 그 사랑하는 어떤 애인 이런 것들이 늘 똑같은 걸 유지를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식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그 김혜경 시인님은 좀 진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짧게 시는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짧게. 글쎄요. 시를 여기 지금 우리 토크쇼 오신 분들 시를 안 쓰면 편하던가요? 네. 마음이 불편하죠. 몸은 편한데. 그래요. 안 쓰면 불편해요. 몸은 편한데. 그런데 쓰면 힘들어요. 그런데 안 쓰면 또 불편해요. 저는 한마디로 나에게 시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저의 숨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역시 김혜경 시인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거 뭐 제가 우리 모든 게 다 시적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도 시라는 것은 제가 막연히 내 안에 내가 나를 만나는 일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거든요. 이순동 시인님은 어때요? 저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네, 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예. 생활 자체다. 예. 네,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이종숙 시인님은 독서를 많이 하시니까 특히 장본인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또 신중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시인 이종숙의 이게 시란 이순동 씨가 옆에서 말했는데 삶의 이야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와 함께 나누는 대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시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 끝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은 간단히 해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종숙 시인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프랑스 시인이자 극작가인 알프레드 드 미쉐가 하는 말이요.
눈물 한 방울로 진주를 만드는 게 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와 반대로 진주를 녹여서 진정한 눈물 한 방울이 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담담하고 솔직한 언어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시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독서를 하고 쓰고 하지만은 더 많은 부분에서 책을 많이 읽고 더 깊이 생각을 다듬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말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이순동 시인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예, 저는 시를 좋아하고 앞으로 남은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문화 활동을 하면서 그냥 사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시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조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데 언어를 최대한 더 아껴서 짧은 그런 시를 쓰고 싶고요. 수필도 뭐 수필을 15매, 20매 그랬는데 10매 정도 짧은 그런 수필을 써서 수필집도 내고 내년쯤에는 저도 시조집을 또 한 권 정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혜경 시인님은 내년에는 올해일까요? 작품이 나오겠죠? 지금 올해 시집 지금 정서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시와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김경애 시인님은요? 저는 목포역 블루스 나온 다음에 제가 시와 연애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와 연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애를 하시겠고 고정선 시인님은 또 하실 이게 것 이제 같습니다. 나에 대한 집중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나를 놔주는 것이 이제 시쓰기라고 볼 때 이 기교가 감동보다 앞서는 그런 글은 계속 앞으로도 안 쓰겠고요. 네, 이제 살아가는 그 내 삶에 대한 그 예착, 자긍심 이런 것들이 펄떡펄떡 뛰는 시를 앞으로도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이제 제가 하늘로 소풍 갈 때까지 시신 꽉 붙잡고 그 시인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에 부끄럽지 않게끔 살아가야 될 것 같지 않겠느냐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쭉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제 사실은 방청객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방청객 질문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황이 이제 하실 말씀 충분히 하셨습니까?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인보다 독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독자보다 시인이 더 많으면 안 되겠죠. 이 시인이 더 책임을 갖고 글을 쓰게 하려면 그건 독자의 몫이거든요. 시인이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손을 떠나면 그때부터 독자의 것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독자가 있고 질타를 해야만이 시인이 제대로 공부하면서 시적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 오신 분들도 앞으로 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평도 해주시고 그래서 한 시 하나하나에 작가들이 목숨을 걸고 쓸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정선 시인님의 말씀을 저희들 결론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문학 목포 6호 북토크쇼 북적 목포를 읽다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고정선, 김경애, 김혜경, 이순동, 이종숙 시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조와 수필을 쓰는 유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